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목요일 펜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요 수당을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당초에 약정 휴일까지 정부에서 모두 포함시키려고 했다가 이 올해 최저임금 대비 실질적인 최저임금 증가율이 한 54%에 달한다, 한 1.5배가 한 번에 최저임금이 오른다, 그런 우려가 쏟아지자 이 정부가 한 발 물러선다면서 이 주요 수당만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요 수당만 포함시켜도 이 당초 최저임금의 이 10% 정도의 인상이 아니라 한 30%나 실질 최저임금이 오르는 셈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며칠 전에 뉴스 전해드리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된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더 큰 문제가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서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한 59.7%, 한 60% 정도가 이 주요 수당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경우에 이 주요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 주요 수당을 안 주면 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주요 수당을 주자니 올해보다 당장 이 최저임금을 한 33.2% 정도 좀 오르니까 올해보다 인건비를 한 33.2%, 한 3분의 1 정도를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이 정부의 최저임금 주요수당 포함 방침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인력을 줄이겠다, 가족과 일하겠다, 이런 응답이 90%가 넘던데요.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산정 이 정책 자체가 이 불똥을 불벼락으로 바꾸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관심 갖지 않고 계시면 그대로 당합니다. 안보도, 경제도, 외교도. 우리 국민들 참 착하셔서 믿고 맡기셨다가 낭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펜앤뉴스에서 오늘도 우리 국민께서 꼭 아셔야 할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뉴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대검찰청의 해임 요청과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을 한기호 기자의 정치브리핑에서 보도합니다. 한국당이 과거 MB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탄핵감이라고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청와대의 사찰 의혹과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에서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통일연방을 언급해 파문이 일자 통일부가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통일연방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오늘 제8회 원자력 실행의 날을 맞아 국회에선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탈원전 강행은 국정농단이며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성토했습니다. 오늘 펜의 초대석에서는 원자력의 날을 맞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을 스튜디오로 초대합니다. 학생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학생들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시죠. 환경부에서 흑두루미가 4대 강보 개방으로 8년 만에 찾아왔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흑두루미는 계속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의 가짜뉴스를 단독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19개월 동안 민노총이 10,000번에 가까운 집회를 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집회 관련 법률 위반 단속 건수는 2016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재 주필의 논평과 펜앤퀴즈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에 대해서 좋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 분들 참 많은데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대검찰청의 해임 요청과 또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런 소식들, 좀 정치권에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한기호 기자가 브리핑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축출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매개로 전국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의 의뢰로 김태우 수사관 비위 행위를 감찰해온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김 수사관에게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릴 것을 원소속청에 요청했습니다.
김 수사관에 대해 대검은 4가지 비위 혐의를 적용했는데 우선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특감반원 자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최 씨에게만 5번, 여타 정보 제공자들로부터 수차례 총 430여만 원대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최 씨에 대한 수사 내용을 경찰에게 부당하게 캐물었다는 의혹,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부처 내 5급 사무관직을 만들어달라고 해 셀프 승진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여기에 애초 감찰 대상이 아니던 특감반원 시절 문건, 녹취 언론 제보까지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함께 감찰 대상이 됐던 다른 두 전직 특감반원들에 대해선 접대 골프 혐의 한 가지만 적용해 경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수사관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나를 쓰레기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입장문을 내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인 수사 문의를 제외한 다른 감찰 사항에 대해선 독수독과,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2차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을 댔습니다. 또한 과기부 셀프 승진 의혹에 대해선 사회 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힘들다며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게 가능하겠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골프를 친 횟수도 5번이 아닌 1번뿐이라고 했습니다. 지인 수사 문의를 대검에서 수사 개입 시도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시도의 의미가 애매하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골프 접대를 싸잡아 향응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는 감찰활동의 일환이었다며 고위공직자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냐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에서는 올해 1월 8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퇴 동향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 특감반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시인해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 공인 1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퇴 여부 동향을 수집한 이유가 해당 임직원 자리들을 비우고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서라는 폭로까지 나와 논란입니다. 앞서 26일 자유한국당 특감반 진상수사단은 김 수사관이 제보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부분 문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즉각 문건 작성을 부인했다가 한밤중에 입장을 바꿔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이 작성한 문건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정보 제공 차원에서 윗선의 보고 없이 1월 18일 김 수사관이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제공했다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서는 내부 확인이 늦어진 것에 따른 실수라고 변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문건은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라고 개요를 밝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국립생태원, 낙동강 생물자원관, 환경보전협회, 상하수도협회까지 8개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임기와 현재 사퇴 동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현재 상황란에는 사표 제출 예정, 반발, 사표 제출, 후임 임명시까지 근무, 현 정부 임명 등으로 개인별 동향까지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퇴에 반발하거나 후임 임명시까지 근무하겠다고 밝힌 임원에 대해선 새누리당 출신, KEI 출신 등 배경을 거론하고 별도로 주석까지 달아 불리한 첩보를 설명했습니다. 통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해져야 할 직무나 비위 감찰보단 사찰 성격이 짙습니다. 이런 문건을 환경부는 청와대 특감반원 1명의 요청으로 만들었다고 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27일 한국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인적 청산을 했느냐, 누구의 지시였느냐라며 6급 검찰 주사 신분인 1명에 의해 인적 청산과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미냐고 되물었습니다. 조사단장인 김도우 의원은 김 수사관을 인용해 1월 18일 환경부의 간부로부터 그 문건을 받은 건 맞는데 그 문건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세종시에서 문건을 받자마자 텔레그램으로 사진 파일을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우선 보고했고 그날 청와대로 올라와 문건의 실물도 반장에게 보고했다고 환경부를 반박했습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블랙리스트 전달 당시 재직 중이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일부 공무원,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까지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은 환경부 장관 및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로서 직무집행을 가장해 8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24명의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해 광범위하고 중대한 직권남용을 한 자라고 지목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이 MB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그런 의혹이 나오자 이거는 대통령 탄핵감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한국당에서 바로 받았군요. 한국당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과연 지금 현재의 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은 탄핵감인지 아닌지 이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아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신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 사찰 의혹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찰 보고를 국기문란, 탄핵 가능 사안이라고 말했다며 청와대에서 일어난 이번 사안이 그때보다 더욱 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26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임의 제출 방식이었고 모든 문건이 폐기된 이유였으며 경내 진입도 못했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압수수색을 빙자한 쇼잉 아닌가라고 성토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쇼잉 발언과 같이 일각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압수 없는 압수수색이라고 조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정권이 사찰 정권임이 명백해졌다며 외교부와 복지부 공무원의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을 캐내고 쫓아내기도 했다. 어제는 환경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단장 역시 같은 날 오후 조사단 회의에서 어제 청와대와 검찰이 압수수색 쇼를 했다며 쇼통 중독 정부라는 건 알았지만 공분을 사고 있는 수사에서까지 쇼를 하는 걸 보니 측은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읍 단장은 이어 청와대가 제출할 자료를 선택하는 셀프 압수수색, 경내가 아닌 연풍문 앞에서 자료만 받아온 택배 압수수색, 중요한 휴대폰 한 대도 제출하지 않은 맹탕 압수수색이었다며 청와대와 검찰은 압수수색 쇼를 중단하고 오늘이라도 청경 내에 들어가 수사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단에 소속된 김용남 전 의원은 핵심은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인적 청산을 했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다라며 김 수사관은 6급 주사 신분인데 주사 한 명에 의해 인적 청산이 이뤄지고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미인가? 문재인 정부는 주사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주사 정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 박청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이날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북한의 이 철도성 부상인 김윤혁 부상입니다. 부상이라는 말은 우리로 치면 한 차관급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인사인데요. 어제 이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 김윤혁 부상이 이 통일연방이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연방이란 말에 대해서 일단 각 언론들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에 문제가 있었나 보죠. 통일부에서 급하게 이 통일연방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었다. 통일열망을 통일연방이란 말로 했다라면서 막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통일연방이란 말이 뭐길래 통일부에서 이렇게 급히 진화에 나선 걸까요? 관련 내용 양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윤혁 북한철도성 부상이 26일 통일연방을 직접 언급한 것과 관련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김윤혁이 언급한 통일연방은 북한의 통일 노선인 고려연방제를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날 김윤영의 발언 내용은 통일연방이 아닌 통일열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취재를 간 기자들은 분명히 통일연방이라고 들었다는데 통일부는 통일열망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윤혁은 이날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에서 북남 철도도로 사업의 성과는 우리 온 결의의 정신력과 의지에 달려있다며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인 북남 공동선언은 온 결의가 어떤 정세 하에서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 밑에 민족 번영의 이정표라며 지금이야말로 통일의 경적소리, 기적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질 그날을 위해 각오를 돋고 역풍에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윤혁이 말한 통일연방은 고려연방제를 의미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통일 전략은 크게 무력 통일과 연방제 통일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모두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의미합니다. 고려연방제 통일은 주체 통일, 즉 적화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며 이 역시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고위 관리가 남의 눈치 보며 휘둘리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자고 말한 것은 결국 북한 주도의 적화 통일을 의미한다는 지적입니다. 한 전문가는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포갑적인 독재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결국 연방제는 북한이 주도하는 적화 통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설령 통일부가 주장하듯 통일열망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주체 통일, 즉 적화 통일에 대한 열망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 모르게 북한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남북 공동행사에서 북한의 고위관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보여온 대북 행보를 볼 때 북한과 암묵적인 공동 목표를 가지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남북 정상이 국민들 모르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사전에 협의했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 의혹을 갖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북측 조평통 인사와 만나 한국은 힘이 없다며 착공식 착수식 하려고 우리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나 그 이상은 진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해 비핵화를 하겠다고 서울 선언을 하면 미국 여론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냉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선권은 이날 착공식이 끝난 뒤 소회를 묻는 질문에 감개가 무량하다고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 공사는 언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남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북측 관계자들은 더 이상 한국의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네뉴스입니다. 제가 댓글창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홈플러스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 저희 기자들하고 PD들에게 급하게 좀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안정권 대표가 오늘 오후 2시에 홈플러스 앞에서 이 한반도기 개항에 대해 항의하는 그런 시위를 하셨군요. 이게 사실은 지난 11일이었습니다. 한 보름쯤 전에 이미 했던 일이었고 그 한반도기를 당시에 이제 내려라 하는 항의가 되게 많았었는데 한 4개 정도쯤 매장에서 다른 곳은 다 내리고요. 한 4개 매장에서 한반도기를 계속 걸었기 때문에 안정권 대표가 집회를 가서 하고 한반도기,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이런 국가적인 어떤 행사에 대해서 한반도기를 거는 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집회를 가졌다. 그리고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바로 제가 이제 댓글창을 보고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뭐 한반도기를 걸면서 한쪽으로 약간 좀 편향될 수 있고 좀 왜곡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 뭐 좋습니다. 이 댓글창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든지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요.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안정권 대표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뭐 우리
채팅창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이 제8회 원자력 진흥의 날이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 탈원전 국가에서 원자력 진흥의 날이 뭔 소린가 하실 것 같은데요. 원자력 진흥의 날은요, 2009년 12월 27일에 우리나라가 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 이 원전을 수출한 걸 계기로 해서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자력 산업에 기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쭉 줘왔었는데 올해는 이 탈원전의 여파일까요? 오히려 국회에서 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해서 성토로하는 그런 토론에 걸렸습니다. 참석자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은 제8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입니다.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탈원전 드라이브로 우울하기만 합니다. 한국전력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참여가 무산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운영 유지 보수 사업 일부가 프랑스 국영전력회사로 넘어가면서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일감이 끊기면서 원자로 설비 증기, 발생기 등을 제작해온 두산중공업은 올 1에서 3분기 발전 부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5% 감소하며 결국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원자력 학계도 탈원전 정책의 후폭풍에 휩싸이며 인력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반헌법적 행태이자 국정농단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원자력 정책연대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진단 토론회에서 김혜룡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 산업국가에서 국민경제의 핵심 요소는 에너지 수급 안정인데 에너지 공급원으로 기여해온 원전 건설을 졸속 중단하고 국가 에너지 수급 체계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8차 전력계획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가 가능하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이 국민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할 헌법상 의무와 값싼 전기를 제공해야 할 복지국가 원리를 천명한 대통령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기수 변호사는 전기사업법은 여러 발전원 중에서도 유독 원전을 기저전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부여하는데 어떻게 전기사업법이 탈원전의 근거 법률이 된다는 것인가라며 탈원전을 위해 전력산업 기반을 조성할 목적의 발전기금을 전용해 사용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수는 법률 개정과 기업과 국민의 손실 보상 대책이 전혀 없이 추진된 만큼 대통령은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마디로 현재의 탈원전 강행은 제국주의 시절의 제왕처럼 문재인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며 향후 한수원 이사회의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한수원과 한수원 임원을 상대로 한 한전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업 실효로 인한 국가 지자체 상대 손실보상 청구 소송, 그리고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 소원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 인원은 13일 서명 시작 이후 10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11만 1,357명을 기록 중입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네뉴스입니다. 여러분,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 계속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주소가 나갈 텐데요. www.okatom.org.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최윤혜 의원을 모시고서 이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이 막 시작됐을 때 소개해드리고 제가 한 200 몇 번째 이 정도쯤에 서명을 했는데 어느덧 11만 명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이 정부는요 70만 명이 서명을 해도 무시하는 거 아주 우습게 무시해버립니다. 주변에다 좀 더 홍보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20만 30만 계속해서 늘려가기를. 최은혜 의원이 그때 출연하셔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자체를 중단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캠페인은 펼쳐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주변에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원자력의 날이라고 저희가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주 스튜디오에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경희대학교에서 이 원자력 자체, 원자력공학을 전공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재학 중인
3학년 최보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2학년 한정원이라고 합니다. 예, 두 학생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저희 페렌 뉴스에서 이 탈원전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탈원전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아닐까 싶어서 학생들의 얘기를 꼭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진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이니까 벌써 뭐 3학년, 2학년이니까 공부를 꽤 했지 않습니까? 네. 공부하는 중간에 갑자기 탈원전 정책이 시작돼가지고 참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네. 학교에서 느끼는, 학생으로서 느끼는 탈원전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약간 한마디로 벼락을 맞은 느낌이라고 할 수 벼락? 있습니다. 오. 네. 지난 선배들이 지난 60년간 원자력 기술 개발에 쉬지 않고 달려왔고 또 그렇죠.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만의 원자력 기술 세계 최고의 예. 원자력 기술이 확보되었는데 네. 이제 와서 이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냐 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매우 혼란스럽고 예. 실제로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60년의 노력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네. 우리 정훈 학생은 어때요? 저희 원자력의 역사가 60년 정도 되는데 예. 그동안 이제 선배 세대들이 음.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노력한 것이 이 정책으로 한순간에 부정되는 게 이걸 지켜보는 게 이제 원자력을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으로서는 좀 슬픈 상황이죠. 제가 이 탈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대신 한번 여쭤보면은 사실 그분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 원전 위험하다. 차라리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실은 정부가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 일환으로 네. 탈원전 정책을 펴고 네.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확대 또 뭐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뭐 석탄 발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네. 같은 양의 전기를 냈을 때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의 1,500배에 해당하는 석탄회가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석탄회가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랑 네. 이제 미세먼지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예. 네, 이러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또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문제점도 있는 게 뭐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산을 깎는다든지 그렇죠. 또 지금은 또 물 위에까지 띄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이런 환경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시작한 일들이 오히려 지금 환경을 망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저희도 재생에너지가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네. 다만 이것은 우선 기술 개발이 우선된 이후에 뭐 우리의 산업으로 만들어지고 또 가격도 싸진 이후에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얘기는 결국에 탈원전 정책이라는 걸 한 번에 이렇게 급하게 확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거 다 없애버리고 갑자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요즘 학생들 아니 원자력 공학과면은 진짜 사실 이 원자력 그 전문가가 되는 게 다들 꿈이고 그 꿈을 갖고서는 입학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국가에서 갑자기 그 꿈을 딱 막았잖아요. 요즘 학교 분위기 어때요? 일단 현재까지는 신입생은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네.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네. 또 신입생들도 애초에 좀 전과를 목적으로 전과? 다른 과를 전공 가겠다고요? 전과 저희 학교가 좀 전과가 좀 그래도 비교적 잘 되는 편인데 같은 공대 원자력공학과를 진학해서 다른 공과대학의 다른 과에 이제 전과를 하겠다는 목표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예. 또 심지어 현재 재학 중인 선후배 동기들은 또 많이 전과를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취업 시기에 접어든 학생들이 이제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그동안 공부했던 원자력 공학이 아닌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려서 갑자기 다른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3학년, 2학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선배잖아요. 네. 뭐 형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형들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은 그 2학년이니까 어떠신가요? 좀 불안한 그런 감정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3학년보다는 좀 느끼는 게 덜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군대까지 전역했다 보니까 군대 다녀오셨군요. 네. 그 오히려 형일 수도 있는 건가? 근데 내가 실수를 저도 군대 동갑이죠. 두 분 다 군대를 다녀오셨군요. 예. 예, 말씀하시죠. 저희가 들어올 때는 이제 한창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고 예. 이제 나라에서 원자력을 장려할 때 들어온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지금은.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정책으로 원자력이 적폐처럼 되어버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죄인이 된 거 아닌가. 죄인이요? 네. 그런 공부하기 생각이- 죄예요?
그렇죠. 와, 이건 좀 심한데. 공부한 게 죄가. 아니 왜 학생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러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취업 자신 있으세요? 요즘 진짜 사실, 취업 난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도 내년에 이제 당장 어. 4학년이어서 취업 시장에 뛰어들 텐데 네. 사실 내년엔 더욱더 완전하게 채용 절벽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많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뭐 두산중공업 그 원자력 산업을 갖다가 핵심 산업을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뭐 매출이 85%가 줄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좀 어떻게 아직은 한 2년 남았나요? 그래도 금방이에요 2년. 그렇죠. 그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떠세요? 이게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럼 이제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고 그럼 이제 미래에 원자력으로 먹고 사는 생태계는 뭐 무너지겠죠. 근데 미국의 경우에 이제 미국이 3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다가 2008년도에 이제 새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짓다 보니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또 공사 기한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2017년에 중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자본이 있어도 네. 기술력의 공백이 문제가 된다는 사례가 중요한 아닌가 얘기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나라에서 정책을 이상하게 싹 바꾸는 바람에 지금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겠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전공이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겠다고 선택한 학생이 4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원자력 공학과가 서울대, 카이스트 또 어디 더 있나요?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 5군데밖에 없군요. 아니 더 있는데 더 있어요? 예. 아, 그 정도인데 어쨌든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길들이 지금 다 막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좀 걱정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생활들 하고 계세요? 생활 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좀 고민 좀 하고 그런 거 좀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사실은 음. 이렇게 미래가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네. 뭐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요. 음. 공부를 하다가 과연 내가 이 길을 선택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네, 힘이 많이 빠집니다. 예. 네. 교수님들한테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좀 그렇게 하고 계신지요? 네. 어떠세요? 교수님들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제 후배들이 나가서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할까봐 노력하시는 게 느껴질 정도로 예. 밖으로 안으로 많이 뛰어다니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두 분을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던 이유가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정부를 향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가 우리가 시청자가 꽤 많아요. 네. 그 어른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 네. 또 힘 있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분들께 학생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 좀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 학생 먼저 할까요? 네, 원자력 산업은 계획, 또 건설, 운전, 폐로, 폐기물 처리까지 약 100년 동안 잘 계획된 사업입니다. 근데 그 중간을 이렇게 갑자기 끊어버리면은 그에 대한 부작용이 당연히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저축한 다음에 그 돈으로 원전 해체 비용이나 그 폐기물 처리 비용에 써야 되는데 운전 기간을 줄여서 돈이 확보가 안 되면은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지 의문이고요. 또 이렇게 원자력 산업이 점점 생태계가 무너지다 보면은 원자력 부품 공급망 또 산업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면은 기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 원전도 안전한 운전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전의 안전이 걱정된다 그런 얘기였고요. 우리 정훈 학생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의 원자력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화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자력이라는 게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과학과 공학에 대한 존중 또 진실에 대한 존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하고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슬기롭게 해결하자. 결국에 슬기롭게 해결한다는 거는 급하게 해결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정부가 정권을 딱 얻더니만은 그냥 원전을 딱 끊겠다고 이렇게 하고 아니 잘 짓고 있던 원전까지 지금 멈추고 있고 참 걱정 많이 되고요. 저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더 걱정이 클 것 같은데 힘내시기를 지금 우리 댓글창으로도 힘내세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 학생들 그래도 공부 포기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공부하시면은
정권이란 건 바뀌거든요. 정권이랑 바뀌면은 그 원전은 또 다시 또 가동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전 좀 잘 좀 책임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동아리 네. 소개 한번.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시죠. 그럼. 네, 저희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내에 있는 동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Angels Advocates for Atom, 줄여서 AAA라는 동아리인데 현재 원자력 관련 괴담이랑 가짜 뉴스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로 인해 저희 학부생들마저도 좀 스스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거짓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또 공부를 하여서 또 그 원자력을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고, 현재 저희는 지난 여름 방학 때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그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 건설 중단 측 주장이 그 제공했던 자료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이제 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교내에서 뭐 강연도 진행할 예정이고 다른 대학에 전파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댓글창에 계신 모든 우리 시청자들, 우리 원자력공학과, 예,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학생 두 분입니다. 최복은 그리고 한정원, 이 두 학생에게 정말 큰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네. 예,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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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혹시 환경부에서 이런 뉴스 내놓은 거 보셨는지요? 뭐 흑두루미가 4대강 보가 개방돼서 8년 만에 찾아왔다. 한번 흑두루미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텐데요. 저희도 4대강의 보를 개방을 했더니 흑두루미가 찾아왔다. 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자지 않습니까? 사실을 확인해 봐야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흑두루미는요, 지난 2013년, 2016년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아주 많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환경부는 왜 이런 가짜 뉴스를 내놨을까요? 저희 페네뉴스에서 단독 보도합니다. 윤희성 기자입니다. 자연성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4대강에 설치된 보를 개방하고 있는 환경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7일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강정 고룡보를 개방하고 8년 만에 멸종위기 철새 흑두루미가 찾아왔다는 환경부의 19일자 보도자료는 사실관계가 잘못 정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펜앤과의 전화통화에서 환경부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에는 흑두루미가 올해 처음 발견돼 낙동강 보호 개방 후 변화된 모습이라고 판단해 보도자료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의 효과로 흑두루미가 돌아왔다는 자료를 지난 2013년에 냈던 환경부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입장을 바꿔 4대강 보를 개방한 효과로 흑두루미가 8년 만에 돌아왔다는 과장된 정보를 담은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4대강 정비 사업의 효과로 멸종위기 흑두루미가 낙동강 강정 고룡보 인근 달성 습지에 대규모로 날아왔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환경부의 보도자료는 가짜뉴스 양산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수 언론들은 환경부 보도자료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중앙일보는 녹조 낙동강 보 열었더니 8년 만에 흑두루미 나타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고, 동아일보도 중앙일보와 같은 제목의 통신사 뉴스원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경향신문도 낙동강 4대강 보 문 열자 겨울 녹조 사라지고 멸종위기 흑두루미 돌아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주류 일간지부터 환경부의 거짓 정보를 검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8년 만에 흑두루미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8년 만에 처음 흑두루미와 관련된 공식 데이터를 확보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환경부는 흑두루미가 국내에 날아오는 시기는 10월 말부터 11월 초이고 2010년부터 4대강 인근 생태를 조사했지만 늘 12월과 1월에 조사를 진행했기에 데이터상 흑두루미가 낙동강에 온 적이 없다며 4대강 자연성 회복 조사를 최근 진행하면서 흑두루미를 발견했는데 이를 최초 발견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환경부가 냈던 보도자료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습지가 확대되면서 멸종위기에 흑두루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환경부가 최근 보호 개방 후 흑두루미가 나타났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에 있던 여러 가지 이 불법 농경지를 섭지로 다시 다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하고 또 일부는 원래 그 얕은 섭지를 준설토를 이용해 가지고 더 보강을 했어요. 그 섭지 면적이 상당히 넓어졌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서 2013년 이럴 때 뭔가 하면은 이 철새들이 특히 겨울 철새들이 많이 날아왔어요. 그 중에 흑두루미, 뭐 큰고니 여러 가지 철새들이 많이 날아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8년 만에 나타났다는 거는 완전히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고 이걸 강에 물을 빼니까 여러 가지 뭐 자연성이 회복됐다는 것을 내세우기 해가지고 일부 너무 과도한 그런 홍보를 하다가 보니까 이 가짜 뉴스까지 나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4대강 정비 사업을 벌였고 4대강 인근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크다면서 환경부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 평가단을 만들어 작년 6월부터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 중 총 11개의 보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주변 생활용수 치수 문제로 개방이 어려운 한강 여주 강천보, 낙동강 칠곡보를 제외한 총 13개 보를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낙동강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 보 개방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정기자 주필과 함께 오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필님, 예. 북한에서 이 부상이니까 차관급 인사인데요. 예. 이 통일연방이란 그런 말을 했는데 참 통일부가 엄청 당황하네요. 네. 말은 뭐 부상 부장관이죠. 뭐 네. 차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그 철도상에는 산업장관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철도공사 부사장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고, 예. 뭐 국토교통부의 뭐 국장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건방지게 짝이 없는 놈이죠. 예. 건방지게 짝이 없는 놈이 남쪽에서 아무리 모자란 인간이라 하더라도 조명균도 장관급이고, 예. 근데 그 앞에서 훈계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빨리 연방제 통일연방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예. 조명균이가 연방 이런 말이 나오니까 뭐 연방이 아니고 열정형으로 열망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네. 앞뒤 문맥을 보면 열망으로 하면 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통일 열망을 이룩하자 이런 건 아니죠. 열망을 가지고 통일을 이룩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예. 몰라도 통일 열망을 이룩하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균의 통일부가 급하니까 예. 마치 그 훈시를 들은 게 이제 뭐 역력해졌으니까 이제 얼른 그 바꿔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제가 오늘 우리 뉴스에는 보도를 안 했습니다마는 오늘 농업의 날이라고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농업인들을 이렇게 또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이 좌익들은 아마도 지금 그 386 좌익들은 학교 다닐 때 반드시 봐야 했던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변영윤 교수하고 박현채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이라는 책은 사실은 그 저자가 박현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중경제론의 진짜 저자는 박현채다. 뭐 박현채도 돌아갔으면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예. 이 박현채는 남노당도 아니고 북노당이다 이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평생을 좌익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구소련이 망했을 때 나는 요즘 울고 사네 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소련이 망한 게 너무 억울하고. 이분도 서울대 교수신 건가요? 서울대 교수는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변영윤 교수가 서울대 교수고요. 좌장을 박현채, 했고, 예. 그 변영윤 교수는 이제 제자들도 굉장히 많죠. 네. 저희들이 그 학교 다닐 때에 이 박현채의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 책 제목은 한국 농업의 구상 이런 것이었어요. 예.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의 날인가를 맞아서 스마트 농업을 강조한다고 한 얘기들을 보면 아직도 이 박현채가 한국 농업의 구상이라고 썼을 때의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있구나. 참으로 큰일이다.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960년, 70년대 또 80년대 물론 대부분은 종북으로 돌았습니다마는 예. 그때의 세계관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분들이.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힘센 소가 경운기를 대체할 수 없듯이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분들이 지금 머릿속에는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시절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뭐 어렸을 때 보긴 했었겠죠. 예. 아니 그 생각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농업의 기계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유별난 사건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은 이미 기계화의 단계도 완전히 지났습니다. 예. 농지가 필요 없는 농업이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genetically modified, 말하자면 유전공학에 의해서 농업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세계는.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00년, 12,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소위 초생달 지역이라는 데서 최초의 유전혁명이 필드에서 일어나고 인간이 농업 세계로 들어온 그 1차 혁명이잖아요. 농업혁명이. 지금 그 농업에 2차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농업에 국한해서요. 농업에 국한해서. 네. 네. 지금 힘센 소를 비교하고 있어요. 소가 어떻고 뭐 경운기가 정말 저는 이 시대착오적 세계관들에 깜짝 놀라게 돼요. 돌아오는 농촌이 되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래서 박현채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 농업의 구상 이런 책들을 보면 그 당시에 격렬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공격하던 무기였습니다. 그 책들이. 농촌을 떠나는 걸 반대한다 이거군요. 그렇죠. 한국은 예. 농업 국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산업화에 대해 반대하면서. 예? 예. 제조업으로 가면 안 되고 무슨 제조업을 하냐. 한국은 5,000년 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인데 농업 국가로 가야 된다고 박현채, 변영윤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농촌을 육성해야 되고 농촌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는 예. 겁니다. 이 양반들이. 박현채, 변영윤 이런 양반들이. 지금 이 농업은 세계적으로 완전히 바이오 혁명으로 가고 있거든요.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죠. 유전학으로 완전히 넘어간 단계인데 지금 소 가지고 농사 짓던 걸 가지고 비유하는 세계관을 가진 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운전수예요. 운전석에 앉아 있는 분이 힘센 소가 경운기가 그래도 경운기를 써야 되는 것처럼 예. 힘센 소가 농사를 짓는 거를 지금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비유입니다. 근데 비유의 격이 있고 비유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타이틀 자체가 밥상이 힘이다예요. 밥상이 힘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밥 먹어서 힘나는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양과잉이어서 예. 밥심이 힘 아닙니다. 밥 소비량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쌀 소비량이 엄청 줄고 있죠. 이 밥심이 힘이 아니에요. 요즘 다이어트 시대예요. 다이어트 시대. 그러네요. 예. 다이어트 시대에 무슨 밥심이 힘이다 이렇게 밥상이 힘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잖아요.
예를 들어서 돌아오는 농촌이 되어야 한다고 15살 먹은 뭐 유명한 그 농사 짓는 중학생이 있거든요. 예. 그 친구를 데려다 놓고 이 친구가 우리의 미래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모양인데 제가 에이. 어린애가 있는 얘기를 굳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친구에게 중요한 거는 농사를 열심히 짓고 쌀 농사를 지어서 그 중에 한 포대를 대통령한테 갖다가 선물로 주는 게 아니고 농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에게 더 중요한 거는 야, 너 농사를 좋아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농학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식물학, 생물학, 예. 유전공학 이런 거를 열심히 해야 농업혁명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차라리 장학금을 줘야 된다. 예? 쌀 사주는 게 아니고 예. 그 지금 청와대가 저런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지금 미국은 농민 인구가 전체 근로자의 1%도 안 돼요. 예. 1%가 농사를 지어서 나머지 99명이 먹고 그래도 전 세계에 남아서 수출하고 또 있죠. 수출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지금은 있죠. 그런 예. 나라입니다. 예. 그런 국면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농촌 인구가 근 6, 7%나 되고 농민 인구가 또 4, 5% 돼요. 그럼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농업이 여전히 생산성이 낮고 그러고도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농업이 지금 낙후돼 있고 보조금에 찌들어 있는 겁니다. 보조금에 찌들어 있고 낙후돼 있고 말 그대로 지금 겨우 힘센 소를 쓰던 시절에서 벗어난 정도예요. 그 농업을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고 제가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다는 회의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알았습니다. 아, 이분은 아직도 박현채, 변영윤 그분들이 1960년대 떠들던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큰일이다 이분이. 왜 이러시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문제는 우리나라 농업 인구를 더 줄여야 돼요. 예. 농촌 인구는 늘어나도 좋아요. 그런데 농민 인구는 더 줄여야 되는 겁니다. 농민 인구는 더 줄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이제 그야말로 로봇으로 가고 웬만한 작업은 기계화 영농도 이미 옛날 말이어서 이제는 제네티컬이 어떤 유전공학적으로 관리 경영되는 농업으로 가는 시대에 지금 힘센 소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정말 공부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게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공부해서 농업을 정말 농업으로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농업을 보조금에 찌들어 있고 지금 쌀 가격 같은 것도 20만 원 막 쌀 가격 올린다고 난리 아니에요. 그 농민들은 좋을지 모르죠. 농민들은 지금은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요. 이 쌀 가격에 도취해가지고 쌀 농사 계속 짓고 있다가 지금도 쌀은 이미 관세화되어서 수입은 허용되어 있는데 관세를 엄청나게 매겨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세화라는 관세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냥 밀고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 농민들 다 죽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인 겁니다. 이분이. 지금 농사 쌀값 올려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쌀값 올려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쌀값 올려서 나중에 농민들 다 죽는 거 한꺼번에 죽는 거 보시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분이 지금 큰일 날 짓을 자꾸 하고 계신다고. 아까 원전 산업 다 망하게 만들었다고 학생들까지 개탄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 농업은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요. 겨우 농업에서 나온 개천의 용. 개천의 용이 그 하림의 김은국 회장이잖아요. 아, 예? 하림. 그 하림이 이제 농업에서 닭으로부터 키우기 시작해서 대한민국 말하자면
식용 닭은 어마어마하게 관리를 해내죠. 예. 완전히 그 공장 가면은 뭐 정말 뭐 참 과장되게 하면 반도체 공장처럼 깨끗해요. 닭 잡는 공장이. 그런 정도로 돼 있는데 겨우 이제 할인 성공했어요. 하나 이제 농업기업이 제대로 나온 겁니다. 그 요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죽이려고 난리잖아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 15살 먹은 중학생 지금 쌀 부대 돌고 있는 중학생이 나중에 예? 커가지고 정말 하림의 김원국 회장처럼 꿈을 이루고 큰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다 그러면 우리나라 문재인의 공정위가 달려들어서 또 죽인다고. 지금 하림이 당하고 있잖아요. 하림의 김원국 회장이 뭐 온갖 명목으로 다 틀리고 있는 중이에요. 정신 좀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래 좀 공부를 좀 하셔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 좀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종하고 있는 쌀이나 그런 거, 보리, 뭐 콩, 이거 전부 다 미국 건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토종인데 이 종자의 그 특허권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다 미국이 갖고 있어요. 종자는 뭐 IMF 예. 때 작살이 났다고 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미 이 농업이라는 게 흙에 부삽 넣고 땀 흘린다고 되는 농업의 시대는 이미 지나고 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15살 먹은 중학생이 해야 될 게 그런 공부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야 이제 농업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그 농사 지을 시간이 있으면 넌 공부를 좀 해다오. 예. 라고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농업이 살지요. 딱한 일입니다. 아이고, 딱한 일은 정말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산업안전법 잠시 전에 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된 네. 소위 이제 그 태안의 화력발전소 그 외주업체 김용균이라는 분이 예. 사고를 당해서 아까운 사고를 당했죠. 안타까운 사고를.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 사고 자체는 정말 애석하고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산업안전 사고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고가 났다고 또 온 국회의원들이 달려들어서 또 법을 만들어요. 예. 그게 지금 산업안전법 전면 개정안입니다. 예. 불과 일주일 만에 후다닥 고쳐냅니다. 뭐 위험의 외주환이 뭐니 그런 소리 이 하면서 바보들은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제가 일부 국회의원들을 바보라고 불러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바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법이 이 모양 이 꼴로 되어 있는 것은 기업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법이 이 모양 이 꼴로 되어 있는 것은 기업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니까 김용균이라는 분이 일하다가 사고가 난 이걸 핑계로 여론의 힘을 모아서 이번 기회에 법을 완벽하게 엎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중앙일보가 그 흑두루미 얘기를 바보처럼 썼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중앙일보는 오늘 어떤 기사가 있느냐 하면 0.008%인 유치원들이 왜 이렇게 힘이 세나 국민들은 유치원법 개정을 바라는데 0.00 몇 프로가 반대하니까 이번에도 아이고, 또 유치원법이 무산되었다. 이렇게 언론들이 이렇게 바보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유치원법을 지금 소위 여론이 얘기하듯이 또는 지금 이 윤은혜 교육부가 얘기하듯이 고쳐놓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산업안전법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김용균 사고가 나고 가서 보니까 산업안전법에 기존법에 40개 조항의 위반 사항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법이 안 되어서 이게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다. 이젠 도급을 줬는데 사고가 나면 원청업체, 대기업이 무조건 물려주라. 예. 책임을 지라. 이렇게 한다고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전문 기업들이 있죠. 엘리베이터 안전만 전문적으로 하는. 소방 이런 것도 소방 안전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빌딩 외벽 청소만 하더라도 주말마다 산타는 전문가들이 있다고요. 그 전문가들이 밧줄을 내려서 빌딩 외벽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대기업이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 웃기는 거잖아요. 그 전문기업이 훨씬 잘하지. 예. 청소도 요즘 전문기업이 훨씬 잘해요. 잘하죠. 근데 전문기업이 훨씬 잘하는 일을
그 책임을 전부 다 청주는 원청업체에다 떠넘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될 경우에 소위 전문기업 육성이 안 돼요. 코스트가 더 높아집니다. 코스트가 높아지면 무언가 이 변칙이 또 생기면서 이번에는 규정을 40개를 안 지키는 놈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규정을 100개, 200개를 안 지키는 인간들이 장사를 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뻥뻥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김용준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만 그렇다고 야 사고 났다 뭐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쫙 또 법조항 다 뜯어고쳐서 완벽하게 책임 다 대기업에 재벌이 무조건 책임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책임져라 나중에 그 재벌 죽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가면 네. 이게 그래서 위험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은 그 위험이 적절히 분산되고 리스크도 어떤 종류의 리스크든지 적절히 분산되고 그 경제적 부담이 적절히 책임져야 할 자가 책임을 지는 적절한 옵티멀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적정한 선을 찾아갈 수 있는 노력들이 이제 법을 만드는 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김용준 소위 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일주일 만에 공청회도 한번 안 해보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법, 이 사람 저 사람 법 막 생산해내고 그거 이제 간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저 화면에 있는 분은 한국당의 그 분야의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인데 노동계 출신입니다. 그 한국당도 노동계가 아주 우스꽝스럽게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나라 꼴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웃기게 된다 이겁니다. 제발 좀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화를 내서. 아, 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참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을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안전사고거든요. 예. 안전사고. 예. 참 어떡하면 좋죠, 진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시니 이거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예. 자꾸만 나면 법부터 고쳐요. 예. 아니, 법이 없어서 안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아, 답답하시죠? 예. 여기까지 하죠. 아유, 그냥 뉴스를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자꾸 점점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근데 그 지치지 얘기 좀 말아야죠. 하세요. 예. 저는 나가는데 네. 오늘 그 왜 어떤 또 언론사에서 또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잖아요.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그 무슨 후배 집에 술 먹으러 가서 그 어떤 언론사 그래 여기 우리 최 부장이 그걸 제가 또 어떻게 이거 네, 우리 최 부장이 워낙 점잖은 분이 되어서 참 그 이상한 좌빨 신문에 좌빨 언론사에 무슨 뭐 추행 뭐 강간 비슷한 사건 터져서 쑥대밭에 있는 그 언론들이 보도 잘 안 하죠. 자기 언론사끼리의 이 동맹이 있으니까 그 우리 최 부장이 그 지금 점잖아서 그 얘기를 소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빗돈만 드릴게요. 아마 제가 나가도 소개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걸 어떻게 그냥 그 일본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꼽 아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예의다. 저는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필님 오늘 논평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주필님 때문에 제가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제 뒤에 나오는 요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 제보로 들어온 장면인데요. 요걸 한번 화면을 보시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잠실의 한 동네랍니다. 그냥은 안 해요. 민노총이 그냥 이렇게 불법으로 가서는 안 해요. 집회 신고하고 가서 하고 한 달을 집회 신고를 했어요. 경찰 와도 관소에도 온다 다녀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집에 앉았다가. 방금 들리는 그 노랫소리 들으셨죠? 지금 저게 주택가 근처인데요. 주택가에다가 민주노총의 이 차가 대놓고 확성기로 완전히 큰 소리로 그 노동가라고 하죠. 그 민중가요를 막 틀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왔다 간 것 같은데 일단 집회 신고가 돼 있으니까 뭐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걸 보고 시민 한 분께서 저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니 저렇게 주택가에서 큰 소리로 저렇게 틀어대면 되느냐 하면서 제보를 해주셔서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참
이 민주노총, 이 민노총에서 집회한 거 여러분 몇 번이나 보셨나요? 저희가 한번 좀 카운트를 해봤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만 10,000번에 가깝습니다. 10,000번. 19개월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지금 취임한 지가 10,000번에 가까운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노총에서요. 그런데요, 이 민노총에서 연 집회에 대해서 뭐 방금 같은 이렇게 뭐 소음 기준을 위반한다든가 어떤 집회 구역 자체를 벗어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속한 건수는요 2016년에 비해서 5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참 너무 봐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봐주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김종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노총이 올 한해 평균 매일 20회 이상 집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노총은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부터 올 11월 말까지 총 9,421건의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전체 집회 참여 인원은 총 473만 명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임금을 올려달라거나 해고를 반대하는 집회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집회는 7,345건입니다. 하루 평균 24.8회의 집회를 연 겁니다. 불법 집회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민노총은 대검찰청을 불법 점거하고 서울고용노동청과 대구고용노동청장실을 점거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과 대구고용노동청장실을 점거했습니다. 김천시장실과 홍원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도 있습니다. 민노총의 불법 점거는 민간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GM, 현대기아차, 지난달 집단 폭행 사건이 벌어진 유성기업까지 다양합니다.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는 집회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시민들은 경찰이 미적지근하게 대응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민노총 등 노조들이 문재인 정권과 특수관계에 있어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들어선 데 일조했으니 일종의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 청와대, 정부, 민주당 인사들도 민노총의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는 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6일 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고 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달 15일에 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상해나 기물 파손에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민감용 경찰청장은 법이 뒷받침돼야 경찰이 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제도 탓을 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줄여 집시법 위반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집시법 위반 입건자는 469명입니다. 2016년 1,020명이 단속된 데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간 경우는 82건뿐이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문재인 정부 기조도 있고 현장에서 강제 진압을 하다가 불상사가 생기면 일선 경찰관만 징계받는다고 했습니다. 민노총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의 집단 폭행을 당한 김모 상무 역시 지난 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을 원망하지는 않는다며 일선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가슴만 아플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집회 시위가 많은 서울 여의도, 청운동, 서초동 등 지역에서 거주자의 소음 관련 민원 제기가 잇따르는 데 대해 개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집시법 일부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집회 소음 규제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민노총은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펴낸 2018년 해외 노동 통계에 따르면 국내 노동조합들은 주요 9개국 가운데 파업을 가장 많이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노총 등 국내 노조의 경우 파업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집단적인 장기 파업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국내 근로자의 노조 가입 비율은 10%로 낮은 편입니다. 2016년 국내에서 파업으로 발생한 총 근로손실 일수는 203만 4천 일로 9개국 중 1위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에만 하루 평균 5,600명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정부처럼 파업으로 인한 임금 지급을 확실히 해주는 정부에서 파업을 안 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라며 민노총 등 노조 파업은 노조원에겐 유리하지만 국민 경제의 비효율 및 저성장을 야기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네뉴스입니다.
팬앤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블랙리스트 팜은 요새 시끄럽던데요. 당시 블랙리스트가 탄핵 사유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부 산하기관 아니지. 국내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뭐랬습니까? 경제가 부진하다는 얘기가 많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왜요? 완전 남 얘기하듯 말하는군요. 그런 걸 알면서도 북한만 신경 쓸 때입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결국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자리 창출에 수십조를 썼지만 거의 흔적도 없고 뭐예요 이거? 그보다 어제 남북철도 착수 통일연방 말 나왔죠. 위원장님. 정말 이대로 가다가 적화되는 거 시간 문제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겨울철 별미를 정답국으로 정해보겠습니다. 포항 가면 이게 유명하죠. 저는 과메기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저는 피대기 오징어 피대기 하겠습니다. 요즘 대방어 철이죠. 저는 방어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나깨나 잊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여 근심 또는 생각이 많아 잠 못 드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땡땡 불망. 이것은 무엇일까요? 1. 가위 2. 웜에 3. 오매 4. 할매 과메기. 안철스님 비몽사몽. 이거 1번 가위 아닌가요? 피대기 뭐야? 문벨님 좀 헷갈리는데 저는 2번 웜에 불망 하겠습니다. 방어 철통방어. 최대장님 정답은 2번 오매로 하겠습니다. 최대장님 정답입니다. 오매 뭐 시킨 건데 웜에 불망. 위원장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댓글 전부다가 지금 저도 좀 빵 터지고 있습니다. 왜 오매보다 이렇게 웜에가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좀 여러분도 함께 같이 한참 우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웃어야죠. 웃어야지 살죠. 이렇게 답답한 그런 일들만 계속되고 있는데 웃으시라고 저희 팬앤퀴즈쇼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